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치주과 김성태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정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조영단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덴티움 인 덴티스트리 어려운 케이스 그날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 서울대 치주과 3명의 패밀리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케이스부터 저희 김성태 교수님께서 낱낱이 파헤쳐 주시겠습니다. 첫 케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76세 남한이고요. 치아가 이제 흔들리고 씹을 때마다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과거 덴탈 히스토리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현재 26번, 27번 미신 치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잔종골이 한 3에서 3mm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계획했습니다. 경치 한 4mm, 일부 부위에서는 6mm가 나오지만 이게 이제 이레귤러한 서피스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은 당연히 하고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식립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협설적 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라서 레터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부가적인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리 제작된 가이드를 넣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먼저 플랩리스로 드릴링, 보니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티슈를 먼저 뚫고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지정한 후에 이제 인시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 비스듬하게 7번 디스탈에 버티칼 인시전, 그리고 이제 앞쪽에도 버티칼 인시전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버티칼 인시전을 이런 경우에 4번 미지알 쪽에 둬가지고 조금 넓게 플랩을 열어서 이식제가 혹시나 빠져나오거나 상처 부위가 열리는 걸 막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인시전 말고 다른 인시전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저는 보통 미지알 인시전은 최후방 부치부 메지알 라인 앵글 옆에서 주고 있고요. 디스탈 버티칼 인시전은 7번 디스탈까지 안 가고 그냥 7번 언저리에 주고 있습니다. 사이너스만 할 경우에는 너무 뒤에까지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단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이너스 이렇게 레터럴로 할 때 윈도우를 만들고 골 이식제를 넣고 나서 이제 멤브레인을 덮었을 때 그 주변에 이 좀 안전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인시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다스크 심플 키트를 이용해서요, 사이너스 윈도우,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했고, 멤브레인을 조금 분리시킨 후에 그 다음에 다스크 심플 키트를 적용을 해서 구멍을 조금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다스크 심플 이렇게 사용 다들 해보셨죠? 네. 했을 때 그럼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멤브레인에 이제 이게 부딪혀도 이 드릴이 닿아도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윈도우 위치는 어떨까요? 이제 문헌을 보면 대부분의 퍼포레이션이 미지알 쪽에 생기기 때문에 윈도우 형성을 이렇게 삼각동의 구조를 보면 미지알하고 디스탈 이제 측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지알 쪽에 가깝게 형성하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조영단 교수님 이번에는 윈도우 형성은 어떻게 특별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뒤쪽으로 갈수록 윈도우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리트랙션도 너무 힘들고요. 저는 가능한 이 사이트가 있으면 미지얼 쪽에 윈도우를 만들고 미지얼에서부터 골 이식제를 넣어서 뒤쪽으로 밀어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퍼포레이션이 미지알 쪽에 생기고 있는데요. 그게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이 윈도우를 가운데나 디스탈 쪽으로 형성하게 되면 미지알의 멤브레인을 거상하다 보면 사실 20번 때 특히 이제 환자분의 상악 좌측이 어렵잖아요.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재훈 교수님 혹시 윈도우 다른 식으로 열기도 하시나요? 아니, 저도 근심측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요. 제가 수술할 때의 팁은 이제 우리가 사이너스 하는 편의 반대편에 꺼즈를 한 3장 정도 반 접고 접어가지고 물린 상태에서 수술하면은 그게 딱 적당한 정도로 입이 좀 반쯤 다물어진 상태여서 그러면 10번대에다 지금 네, 거즈를 그렇게 물린다는 물리고 말씀이신 하면은 거죠? 엄청 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흉터나 이런 거는 저도 근심으로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수술한 영상을 보면은 조금 제가 크게 열어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너스를 할 때는 이 환자가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꺼지만 물려서 그 정도만 딱 벌리고 하면 환자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퍼포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많죠. 특히 네. 이제 멤브레인이 얇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고 지금 이제 커브드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인접 부위에 멤브레인을 거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인스트루먼트가 커브드 된 게 있고 스트레이트한 게 있는데 보통 그 윈도우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꺾인 각도가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7번에 아까 저희가 스킵을 했는데 27번 부위에 그 발치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위도 어느 정도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도 윈도우처럼 하나 형성이 돼 있어서 양쪽으로 지금 기구를 넣어서 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다행히 더 커지진 않고 그 크기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좀 작아지죠. 이렇게 텐션 없이 그 멤브레인을 거성하게 되면 작아져서 멤브레인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구멍이 조금 커서 이 구멍을 콜라겐 매트릭스, 지금 콜라겐 그래프트 X1D를 이용해서 퍼포레이션 부위를 막았습니다. 혹시 다른 재료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재영 교수님, 지금은 이제 퍼포레이션을 콜라겐 그래프트 X1D로 했는데 저는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 P나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할 때도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1D, X2D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요. 진료실에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단 교수님 혹시 재료는 어떠실까요? 네, 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콜라겐 그래프트 X1D를 이용을 해서 퍼포레이션 부분을 막아주고요. 지금처럼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사용을 합니다. 콜라지네이티드 본이 콜라겐을 함유를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퍼포레이션이 된 경우에 있어서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좀 더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사이너스 안쪽으로 뭔가 파티클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언급을 하는 건데요.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상악동에다가 쓰면 그 스스로가 주변의 블러드나 그 모이스처를 흡수해서 자기에서 클러스터되고 어그리게이트 되면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문헌에 보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되어 있을 때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본의 퀄리티나 본의 퀀터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고리식제는 정재영 교수님 뭐 다른 거 쓰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사이너스는 사실 아무거나 넣어도 잘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종고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냥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쓰면은 사실 사이너스에 거의 1.5에서 2g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인스트루먼트로 퍼서 나르면은 거의 10번, 20번 날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콜라제네이티드 제노그래프트 오스테온 제노 콜라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 저희가 집어넣은 거는 그 오스테오 제노 콜라겐은 아니고 오스테오 3 콜라겐, 그러니까 합성골이죠. 바이페이지 칼슘 포스페이트고 HA랑 베타 TCP가 섞여 있는 합성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악동에는 사실은 어떤 골을 넣더라도 거기에 유지만 잘 된다면 이게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료에는 큰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상악동이 정말 비밀의 공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보시는 그 케이스에서처럼 어느 정도 굉장히 크지 않은 퍼포레이션만 존재한다면 저희가 그 콜라겐 그래프트, 옛날엔 콜라겐 그래프트 2였죠. 콜라겐 그래프트 X1D 혹은 뭐 다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퍼포레이션 된 부위를 막고 그 다음에 퍼포레이션 되어 있을 때는 콜라지네이티드 본, 뭐 제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합성골도 될 수 있고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써서 이 퍼포레이션 된 부위로 고리식제가 빠져나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남은 뼈를 이용해서 초기 고정도 얻어서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에서는 저는 크레스탈로 많이 접근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어떠신지요? 처음엔, 지금 CT상에서 봤을 때 4, 5mm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레터럴 많이 여시나요? 저만 안 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개 이상일 때는 레터럴이 편해서 레터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크리스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터럴을 많이 하는데 약간 트렌드랑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요새 크리스탈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레터럴에 여러 장점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크리스탈 쪽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크리스탈로 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위가 이렇게 양쪽 부위를 공평하게 굉장히 많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산처럼 그 부위만 볼록 올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큰 산을 형성하면서 많이 고리째를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 케이스에서는 뭐 포퍼레이션을 무사히 막고 저희가 레터럴 어프로치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증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힐링이고요. 이런 식으로 잘 힐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힐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아있던 뼈의 양과 저희가 이식한 뼈의 양에 따라서 이 힐링 기간은 바뀔 수 있는데,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초기 고정이, 그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오스메인테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2차 수술을 통해서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한 증례입니다. 이때도 콜라겐 그래프트 X1D로 좀 주변 노출된 부위를 했더니요. 주변 부위를 X1D로 채워넣고요. 이런 식으로 스캔 어바트먼트를 넣어서 디지털 보철물.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저 어바트먼트를 뜨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프레션은 뜨되 임프레션된 안쪽에 인탈리고 서피스, 그 안쪽에 있는 서피스를 스캔해가지고 보철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뭐 정밀성이라기보다 선호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철 디자인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AI가 형태를 잡아주고요. 조금만 수정을 해서 이런 보철물 디자인을 해서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이죠. 레인보우 저희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밀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링, 신터링, 글레이징까지 해서 완벽한 모습의 크라운 형태를 만든 후에 장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이 됐는데 엄청 잘 리페어가 돼서 지금 이제 포스트오피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도명태로 사이너스 플로가 잘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퍼포레이션이 됐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수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구멍이 작든 크든 그 부분을 막고, 지금 콜라지네이티드 본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재료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 잘 대처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좋은 임상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요즘에 영상들을 보면 퍼포레이션된 멤브레인을 수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봉합사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교수님. 저는 슈처하는 걸 한번 직관을 했습니다. 그 치주과 명예 교수님이신 류인철 교수님이 수술하실 때 제가 레지던트 때 그게 찢어졌는데 세븐제로 바이크릴로 슈처를 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때 어시스트 하면서 보면서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때는 이제 퍼포레이션이 커서 꼬맸고, 근데 그 꼬매는 와중에도 자꾸 멤브레인이 더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이게 수습이 안 될 때는 그냥 덮고, 우리가 윈도우 뚫은 데만 멤브레인으로 막고 나오고 한 6개월 기다렸다 하면 또 이제 재수술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슈처는 사실 권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불가능할 때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짜 이거 저런 식으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퍼포레이션이 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맞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쪽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힐링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제 윈도우만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걸로 맞고 나오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기다려도 2-3개월만 지나고 들어가 보면 이게 막혀 있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밖에 있는 연조직, 잇몸의 연조직이랑 멤브레인이랑 붙어 있어요. 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방리하셔가지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잇몸하고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상당히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리하는데 훨씬 처음보다
이제 편하고 퍼포레이션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퍼포레이션이 커졌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조영단 교수님 그 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수처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정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처하는 것보다 이런 콜라겐 매트릭스 사용해서 그냥 덮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철물을 마무리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4개월 팔라우 완벽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증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케이스는 조영단 교수님 환자이기 때문에 조영단 교수님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의 비밀은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레터럴 잘 하지 않고요. 크레스탈로 사이너스를 올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레스탈로 사이너스 조금 올렸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습니다. 좀 초기 고정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세컨 OP, 그러니까 2 스테이지로 가기로 했고요. 2 스테이지로 가면서 이제 세컨 OP를 하는 날 커버 스크류는 제가 너무 잘 풀었어요. 오히려 뼈가 커버 스크류를 덮을 정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리스탈 부위에 뼈까지 쳤습니다. 근데 커버 스크류를 빼고 그 다음에 힐링을 달아서 돌리는데 힐링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상악동 안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을 때 당황스럽죠. 갑자기 임플란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또 넘겨주시면은요. 환자가 계속 움직이면은요, 이 사이너스 안에서 임플란트는 계속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임플란트를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터럴 여는 그렇죠. 것처럼 똑같이 윈도우를 똑같이 네. 레터럴 윈도우를 열어서 이 임플란트를 꺼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상악동이라는 이 구조가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레터럴 난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 라고 하시더라도 과감하게 여세요. 어차피 상악동에 멤브레인 다 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살살살살 열 것도 없으시고요. 무지막지하게라도 열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터럴로 열고 나서요, 이 부분에다가 꺼즈를 한 장 대주고요. 환자분은 절대 체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상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이도록, 머리를 숙이도록 해 놓으면은요, 이 꺼즈 쪽으로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석션으로 이렇게 빼셔도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레터럴로 윈도우를 오프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악동을 또 처치를 해야 되겠죠. 별다른 처치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는 콜라겐, 멤브레인 또는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를 막아주시고 수처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상악동 수술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환자에게는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항생제,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우리 이 오스티움 쪽으로 이 흐름이 좋게 만들어주는 에페드린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저는 항상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뭔가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을 처방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다시 상악동이 다시 괜찮아지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은 다시 했습니다. 임플란트 상악 구치부에 식립을 할 때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만약에 상악동에 빠지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빠진 임플란트를 잘 구출하고 상악동을 다시 잘 막아주고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이게 골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임플란트가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스로 빼야 되겠다 하고 리버스를 걸고 빼는데 리버스인데 계속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플란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2차 수술할 때 그 힐링 어바트먼트까지 걸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크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잘 찾을 수 있는데요. 픽스처 식립할 때 하다가 그 6mm, 7mm 뭐 이렇게 작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사실상 제거하기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또 이제 끔찍하게 보이는 게 오스티움에 걸려 있다거나 안아 쪽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을 때 그 임플란트가 있으면 사실 이거 별걸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영단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위치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빼낼 수 있는 위치로 임플란트를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쪽을 무리하게 긁다가 안화랑 사이너스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안화 눈하고. 그래서 너무 위쪽을 건드리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주의하시면 임플란트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네. 그 사이너스 레터럴 윈도우 테크닉은 사실 예지성이 엄청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측을 하기 좋은 수술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멤브레인이 뚫리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공의 때 계란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막 막을 안 터트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스크 심플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멤브레인이라던가 적용하기 쉬운 콜라제네이티드 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두려움은 접어두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너스 처음 하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실수, 저희 교수인 저희들도 다 겪는 실수들이고요. 이런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구나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다스크 심플 키트 또는 이제 숏 임플란트, 네로우 임플란트, 브라이트 임플란트, 그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 X1D,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 오스테온 3 콜라겐 등등등 많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리커버리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악동 부분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가장 좋겠지만요. 생겼을 때도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절차에 맞게 순서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신다면 저희가 특히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들어갔는데 숨기고 환자한테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환자가 딴 치과 가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 환자랑 잘 설득하고 얘기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토론과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